안녕하세요. 국제지역연구원의 김석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환동의 지역의 문화표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노르베르트 베버라는 신부가 1911년과 1925년 2회에 걸쳐서 2번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제목의 장편 흑백 무성 영화와 400페이지에 달하는 같은 제목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베버 신부 일행은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수에즈운하, 실론, 싱가폴, 일본 오사카 등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는 베버 신부가 직접 출연해서 둥근 세계 지도상에 그 경로를 짚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탈리아 반도와 한국을 백묵으로 칠판에 그리며 조선이라는 한자를 또박또박 정확히 쓰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매우 꼼꼼하게 서울의 모습을 필름에 담았는데, 주판을 사용한 상거래 장면과 동대문 시장의 전신인 배우계 시장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이미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었는데, 베버 신부는 이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 무성 영화에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동소문 같은 서울의 옛 모습, 금강산 장안사의 모습, 단오절 그네 풍경, 소가 밭을 가는 모습, 우물 풍경, 수확을 마친 농부들이 춤을 추는 모습, 옷감 짜는 여인들의 모습, 다듬이질하는 모습, 은둔 생활하는 비구니들의 모습, 또 웅기 굽는 가정, 장례식 장면 등 지금은 보기 어려운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귀중한 장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인의 색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옷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아름다워서 시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우연히 조선 여인들이 염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실에 재를 뿌려서 삶고 식히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전통적인 염색 과정을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하게 됩니다. 베버 신부 이야기가 한국의 대중들에게 소개된 것은 2010년 1월 21일 한국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방송은 노르베르트 신부가 조선의 색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마지막 장면을 현대 기술로 아이들의 옷을 색채 복원한 사진으로 끝맺습니다. 노르베르트 베버가 제작한 실제 무성 영화에서 염색 장면은 10분 미만의 적은 분량인데, 방송은 이 부분을 크게 조명하고 그가 조선의 색상을 사랑했다는 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이것은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하는 기술적인 시도에 대한 제작진 측의 의욕과 또 전통색의 복원이라는 사회적 욕구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복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색에 대한 인식과 보자기 공예나 한지 공예 등의 보급은 방송 매체를 타고 새롭게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2003년에 개봉된 영화 스캔들, 그리고 2006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황진이, 그리고 최근의 수많은 역사물들은 경쟁적으로 한복의 고운 색상을 표현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전통 색채의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통 색상이 가진 정신사적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한국 복식의 다양한 색채를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은 전통에 대한 긍지, 긍정적인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창출이라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파도를 탑니다. 그러나 전통 색채의 강조는 때때로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흰색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특히 식민지기에 그들의 흰옷 착용을 탄압하는 색의 장려운동이 전개되었고, 흰옷이 그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기도 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버 신부는 그저 우연히 염색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 염색 장면에 일하는 여인들도, 밭을 가는 농부들도, 그리고 우물가의 아낙네들도, 옹기장이도 모두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의 대부분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많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에 세귀 장려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귀 장려 운동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던 1905년경부터 시작돼서 1923년경에 본격화되었으며 1932년경부터 강제적인 시행이 요구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 중에는 야나기 문헤요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버 신부가 조선의 색에 이끌렸다면 야나기는 조선의 흰색에 이끌렸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야나기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했으며 조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 문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나기가 조선의 도자기, 특히 이조백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아주 유명합니다. 야나기는 일본 문화의 특징을 색감에 있다고 표현했고 그런 한편 조선의 문화는 흰색, 그래서 조선의 흰 옷으로부터 그들이 영원히 상중이라는 비유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지식인들은 흰색에서 비애보다는 약동을, 내면화보다는 저항과 극복을 고취하는 활력 있는 남성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흰옷에서 비애를 느낄 수 없으며 백색은 낮의 태양을 상징하므로 밝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천손을 상징하는 한민족의 심벌 컬러라는 이야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기 표상들은 강하고 남성적인 자기를 추구하는 점에서 야나기나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선 총독부의 흰옷 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한의 정서가 한국의 전통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야나기 이후에 한국 예술의 성격이 한의 미, 비애나 애상의 미라는 의식은 1980년대 말까지 확고부동한 국민적인 정서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야나기 문헤요시의 조선론과 거의 동일한 논조를 가진 선인들의 공예, 한국의 미 같은 수필들이 1970년대부터 1989년까지 약 20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선인들의 공예나 한국의 미 같은 수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995년에 이미 시작되었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활발해지고 전통 색채의 복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같은 시기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색동옷이나 수예품을 포함하는 고운 빛깔을 한국의 이미지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에게 흰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기 장려운동은 흰옷은 쉽게 더러워지므로 자주 빨아야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낭비이기 때문에 모두 색깔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캠페인이었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11월에 일본 공사관은 백담색 옷을 입지 말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국 각지 영사관으로 보냈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 흰옷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을 공식적으로 식민지화한 이후에도 조선인들이 이에 잘 응하지 않자 1923년경부터는 염색한 옷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색복 착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지역을 격려하거나 색복 장려에 관한 강연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반 성과가 없자 1932년경부터는 세기 장려 운동이 강압적인 형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1934년 12월 9일자 조선 출판 경찰월보 제76호에는
신문지 삭제 주의기사 요지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 제목으로 봐서는 검열에 걸려서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받았던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사 내용은 실제로 삭제되어서 신문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해도 평산에서 백의를 입은 양반의 등에 경찰이 조학자라는 큰 글씨를 썼는데 이 일을 당한 양반이 붕괴한 나머지 자살한 사건이었다. 조선일보는 색의 장려의 취지가 경제적인 이유와 문명인으로서의 외관에 있음을 강조하고 색의 착용에 대한 강압적인 시행 방법이 인권 유린에 해당하는 것임을 강력히 어필하고자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기사는 색의 장려의 강압성만을 문제시하고 있을 뿐 경제적인 이유와 문명인으로서의 외관이라는 색의 장려의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이 당시 활약하던 조선인 작가 김사량의 소설에도 나타납니다. 김사량의 풀속 깊이 시작부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첩첩이 몇 겹의 깊은 산으로 쌓인 이런 벽지 회당에서 은사 코프리 선생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박인식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군수인 숙부가 한 군데로 끌어모아들인 산민들을 앞에 두고 소위 색의 장려 연설을 하기 위해 무겁게 연단에 나타났을 때 그의 뒤에서 굽실거리며 날아갈 듯이 따라 나온 목이 길다란 통역 담당의 50대 영감은 틀림없는 중학교 때 코프리 선생이었다. 숙부는 일군의 수장으로서 조선어를 쓴다는 건 위신에 관련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코프리 선생은 그의 일본어를 통역하고 있었다. 요컨대 우리는 흰옷을 폐지하고 색을 들인 옷을 착용해야 한다. 숙부는 가슴을 펴고 태연히 뒷짐을 진 채 자랑스레 연설을 하고 있었다. 조선인들이 가난해진 건 흰옷을 착용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낭비이기 때문이다. 즉 흰옷은 빨리 더러워지므로 돈이 들고 세탁하는데도 시간이 든다. 여기서 군수가 민중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조선인들이 주로 입던 흰옷을 폐지하고 색을 들인 옷을 착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색의 장려 운동입니다. 자, 표상은 어떤 대상을 대표하는 인식이지만 그것이 일단 기정사실화되면 인식이 대상을 압도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표상만이 대상을 말해주는 것처럼 인식돼서 대상의 다층성이나 다양성이 소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